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나죠. 아예 안 먹고서 못 살아요. 우리가 음식에서 소금을 조금씩에도 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소금을 좀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데, 자, 소금은요,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로 화학식은 NaCH,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식염의 정제염은 99%,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혼합물로 1%를 구성을 하고요. 칼슘은 제빵 계량 효과가 있고 마그네슘은 만죽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 소금이 빵 속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2, 3% 정도 그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설탕 함량의 소금이 소량 들어감으로써 단맛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소금 자체로 먹으면요 조금 짜잖아요. 하지만 빵도 빵에 있는 밀가루도 탄수화물, 당성분이죠. 뭐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게 소금이 조금 소량 들어감으로써 맛이 극대화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거제빵은 소금의 역할입니다. 감미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짜지는 게 아니에요. 감미, 더욱 더 그 당도가 높아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재료의 맛을 향상시켜 풍미를 주어집니다. 뭐 빵만 그런가요? 우리가 어머니께서 집에서 나물 반찬 할 때도 소금을 잠깐 조금만 딱 뿌려 보세요. 그러면은 맛이 극대화가 또 되잖아요. 그냥 맹맹하게 삶아서 이렇게 무치는 것보다 소금이 들어가면서 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트의 발효를 억제함으로써 발효 속도를 조절하여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스트가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발효를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삼투압 작용에서 잡균의 번식을 억제해서 방부 효과가 있다. 삼투압, 같은 농도가 서로가 다른 것을 같은 농도로 맞추어지는 역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잡균 번식을 억제한대요. 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예전 시간에 우리 배웠을 때 당저장, 염저장, 산저장 그것만 넣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균 번식이 억제하면서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잼 같은 경우에는 당저장, 그 다음에 젓갈은 염저장, 그 다음에 피클은 산저장에 의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빵에서도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잡균을 억제하는 방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라멜화 온도를 낮춤으로 같은 온도에서 같은 시간 제품을 구우면 제품의 껍질색이 진해지게 됩니다. 껍질색을 진하게끔 내는 역할을 한다. 글루텐을 강하게 하여서 반죽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반죽을 더욱 단단하게 글루텐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글루텐 자극을 줘서 글루텐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젖산균의 번식을 억제해서 빵 맛을 시큼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소금의 역할이다. 자, 팽창제를 볼까요? 인위적인 우리가 팽창제를 넣고서 빵을 이렇게 키우는 역할을 하죠. 근데 빵에서는 우리가 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과에서는 베이킹 파우더, 탄산수 나트륨, 암모늄, 팽창제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빵에 사용하는 가스 발생이 많고 부피 팽창, 연화작용, 향의 개선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스트 팽창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빵용이겠죠. 화학 팽창제는요, 제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효 조절이 까다로운 천연 팽창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고요. 사용하기 간편하지만 팽창력이 약하고 갈변 및 뒷맛이 좋지 않게 하는 결점이 생깁니다. 베이킹 파우더나 베이킹 소다 뭐 이런 것이 들어가면 조금 쓴맛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예로 내가 예전에 너무 이제 배가 고파갖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옷을 빵을 팔고 있어요.
술빵 파는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럽잖아요. 술빵을 딱 먹는데 한 입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 근데 한 입 먹고 나서 좀 먹었더니 우와 쓴맛이 나네요. 이거는 배합류를 너무 많이 잘못 만든 거죠. 소량을 넣고서 팽창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을 넣다 보니까 팽창은 잘 될지언정 맛은 쓴맛이 났다라는 거예요. 배합비에서도 이스트 푸드라든가 아니면은 베이킹 파우더라든가 소다 같은 것은 적당한 양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팽창제입니다. 제품의 크기나 퍼짐을 조절하고 적정한 부피를 얻으면서 부드러운 속을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것을 우리가 팽창제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팽창제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먼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베이킹 파우더. 자, 탄산수 나트륨에 산성제를 배합하고 분산제 밀가루와 전분 약 10에서 30% 정도를 넣은 것을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라는 거예요. 탄산수 나트륨은 다른 말로 중조라고도 해요. 산성제인 탄산가스 발생시키는 산성제를 플러스한 겁니다. 또는 분산제인 무엇을요? 전분 같은 것을 약 10에서 30%를 첨가해서 만든 것을 베이킹 파우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분산제로서는 중조나 산염의 격리, 저장 중 수분 흡수에 인해 반응 방지, 계량의 용이성을 위한 첨가를 하게 되고요. 이 화학 팽창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게 됨으로써 탄산나트륨이 분해되어서 이산화탄소, 물, 탄산나트륨이 변해서 가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탄산수 나트륨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탄산나트륨으로 이렇게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산성제의 조합에 따라 가스 발생 속도와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탄산수 나트륨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속효성과 지효성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산성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석산, 산성 인산 칼슘, 피로인산 칼슘, 피로인산 나트륨, 인산 알루미늄 소다, 황산 알루미늄 소다 같은 경우가 가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위에 있는 주석산이라든가 이거는 속효성, 아래쪽은 것은 지효성, 실온에서 거의 작용하지 않고 여기 주석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스로 발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자, 중압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팽창제 역할을 하면서 중압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중조의 함량 나누기 베이킹 파우더 빼기 전분의 함량 빼기 중조의 함량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하게 되면 중조의 함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조 함량에서 산성의 양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중압가라는 것을 하는데 이거는 산에 대한 중조 탄산수 나트륨 다른 말로 소다의 100분율로 적정히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중성이 되는 값을 말해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면서 팽창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중압가로 우리가 나타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탄산수 나트륨 다른 말로 중조 또는 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베이킹 파우더 형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가스 발생력이 적고 이산화탄소 외에 탄산 나트륨이 생긴 식품을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사용량이 많으면 소다 맛, 비누 맛이 나고 제품이 누렇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용량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베이킹 파우더하고 베이킹 소다하고 함량이 달라요. 왜 어느 것이 더 강하냐? 똑같이 1g, 1g이라면은 베이킹 소다가 3배의 효과가 더 큽니다. 3배 효과가. 자, 고로 베이킹 파우더가 1g이 있어요. 그러면 베이킹 소다를 사용할 때는 얼마를 사용해야 되죠?
0.33g을 사용할 때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반대로 베이킹소다 그람수가 1g이에요. 그러면 베이킹 파우더밖에 없을 경우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자 한다면 몇 g을 넣어야 되죠? 3배인 3g을 넣어야지 베이킹소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역행을 해가지고 베이킹소다를 좀 많이 넣게 되면 무슨 맛이 나요? 소다 맛, 비누 맛.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 이런 맛이 낮고 누런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암모늄계 팽창제고요. 탄산수 암모늄, 염화 암모늄 이걸로 구별할 수 있는데 탄산수 암모늄은 열을 받으면 탄산가스, 암모니아 가스, 물로 분해돼서 반죽 중에 남는 것이 없는 팽창제로 이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염화 암모늄, 탄산나트륨과 반응해서 탄산가스,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시켜서 베이킹 파우더의 주재료로 이용을 하는 것이 염화 암모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모늄계 팽창제의 장점입니다. 이런 암모늄 같은 경우 좀 전에 했던 염화 암모늄, 탄산수 암모늄 같은 경우는 물만 있으면 단독으로 작용이 돼요. 가스가 발생되는 거야. 물만 넣고서 이렇게. 밀가루 단백질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쿠키 사용하면 퍼짐성이 좋아요. 쿠키를 내가 만들 때 이렇게 주먹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거를 퍼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암모늄계가 퍼짐성을 좋게 하는 역할로도 한다는 거예요. 굽기 중에 분해되어 잔류물이 남지 않게끔 막는 것도 한 암모늄계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 주석산 칼륨 이스파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석산 칼륨은 중조와 작용해서 속효성 베이킹 파우더가 됩니다. 중조, 탄산수 나트륨과 작용하면서 나중에 빠른 베이킹 파우더 역할을 된다는 거죠. 산도가 높으면 속색이 밝아지고 카라멜 온도가 높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스파타, 암모늄, 염화 암모늄의 탄산수 나트륨, 주석산 수소칼륨, 소명반, 전부 등 혼합된 팽창제 역할을 하고요. 일본식의 독특한 팽창제로 이스파우더의 약칭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화과자 사용할 때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요. 옆으로 팽창시키는 옆으로 이렇게 좀 퍼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이스파타라는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안전하게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한천, 팩틴, 젤라틴, CMC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같이 첨가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첫 번째 한천을 볼까요? 한천은 해조류인 우뭇가사리에 추출해서 동결 건조시켜서 만든 거래요. 대부분 이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 한천이 무슨 색깔인가요? 우리가 마트에 사는 한천 맑은 색이죠. 맑은 색. 그런데 실적으로 우뭇가사리를 바닷가에서 채취하는 사람 보면 갈색이래요. 갈색을 정제해서 맑은 색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맑은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맑은 투명색 이런 식으로 우뭇가사리를 사서 하잖아요. 우뭇가사리 갖다 뭐 만들어요? 우리는 양갱 만들죠. 양갱. 자, 물에 대해서 1에서 1.5% 농도를 사용하고 끓이는 물에만 용해되므로 물에 불린 후 끓는 물에서 녹여 사용합니다. 그냥 물에다만 넣으면은 그냥 흐트러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끓이면은 형태가 안 보입니다. 그러고서 다른 어떤 과일이나 팥이나 이런 걸 같이 넣고 섞게 되면은 나중에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 안정제 역할인 첫 번째 한천입니다. 자, 설탕을 첨가할 경우에는 한천이 완전히 용해된 후에 첨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젤라틴 볼까요? 젤라틴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동물의 껍질과 연골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동물의 이 피부 같은 경우, 우리 사람들도 피부에 팩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뭐죠? 마디와 마디 사이에 있는 연골 속에 우리가 젤라틴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대부분 이거를 이제 연구 속에 들은 콜라겐을 정제한 것을 말을 하는데 이거는 동물성 안정제라고 합니다. 전처리는 약 10도씨 그냥 뭐 차가운 물 그냥 일반 물에다가 그냥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뜨거운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용해시켜서 우리가 단단히 굳혀서 사용하는 것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젤라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스 같은 경우 만들 때 사용을 많이 하죠. 무스 케이크 만들 때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용해에 대한 1%의 농도로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펙틴이에요. 펙틴. 자, 펙틴은 사과 속에 들어있죠. 식물성에 있어요. 식물 속에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잘라서 끓여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잼이 만들어져요. 잼이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지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펙틴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일과 식물 속에 존재하는 다당류의 일종이고요. 감귤이나 사과나 펄프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락토즈의 유도체인 갈락티론산이 기다란 사슬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젤리 같은 걸 만들 때 우리 설탕과 뭐 이런 거 pH 2.4, 3.4 상태에서 젤리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거 뭘로? 잼, 젤리, 메멀레이드, 응고제로 사용을 한다. 자, CMC라는 게 있어요. CMC는요. 냉수에서 쉽게 팽윤되어서 진한 용액이 되는 거예요. 셀룰로즈부터 만든 제품으로 산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CMC로 만드는 제품이 우리가 안정제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긴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알긴산, 로스트컴, 트레거캔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알긴산은 알긴산 해초에서 추출을 합니다. 냉수와 뜨거운 물에 용해가 되고요. 녹으면 단단한 교질이 되고요. 자, 로커스트 빈검. 이거는 지중해 연안 지방의 로커스트 빈이라고 하는 나무 껍질에서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에는 없겠죠. 냉수에 차가운 물에 용해되지만 뜨겁게 해야 효과적이고 산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자, 트라거캔스라고 하는 나무를 잘라서 거기서 만들어져. 이것도 어떻게요? 냉수에 용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도 71도씩 가열하면 최대의 농후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정제를 사용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천, 젤라틴, 펙틴, CMC, 뭐 로스트컴, 알긴산, 트레거캔스 뭐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냉수 또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에다가 완전히 용해를 시킨 다음에 어떠한 내가 제품을 만들 때 같이 부어서 사용하시면은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안전제의 사용 목적입니다. 아이싱의 끈적거림과 부스러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머리의 수분 배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토핑의 거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젤리 무스의 제조에 사용한다. 다섯 번째, 파이 추정물 농후화제를 사용한다. 여섯 번째, 흡수의 노화 지연에 효과가 있다. 일곱 번째, 포장성을 개선한다.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빵을 먹었을 때 이 안정제가 거의 다 들어간 것 제품을 먹어봤을 거라고 봅니다. 끈적거리는 거나 부스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정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분의 배출을 막는 코팅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젤리나 무스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다 드셔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안정제를 사용함으로써 노화가 지연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초콜릿도 많이 사용하죠. 초콜릿. 네, 되게 맛있죠. 우리나라에 초콜릿 나무 있나요? 초콜릿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초콜릿 나무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 그거를 우리 초콜릿을 따서 카카오 메스 뭐 이런 거를
버터 섞어가지고 우리가 초콜릿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초콜릿의 원료입니다. 카카오 메스, 여러 종류의 카카오를 혼합해서 특정한 맛과 향을 만듦. 카카오 메스 자체의 풍미, 지방의 함량, 껍질의 혼입량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진다. 박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박처럼 동그란 그 박 아니면은 무슨 수세미 그런 모양 같은 거 큰 걸로 돼 거기에서 까가지고 놓으면은 카카오 메스 이런 거를 우리가 채취를 한다라는 거예요. 코코아 용도에 따라 색상, 지방의 함량, 용해도, 미생물의 수치를 고려해 선택해야 되고요. 카카오 메스, 카카오 버터를 3분의 2 정도 추출한 후에 그 나머지 분말로 만들어 놓은 것. 코코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코코아 가루가 있잖아요. 코코아. 거기에다가 카카오 메스하고 코코아하고 또한 카카오 버터. 이제 버터를 넣는 거예요. 버터. 카카오 메스에서 분리한 지방. 초콜릿의 풍미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원료이고요. 향이 뛰어나고 입안에서 빨리 녹으면 감촉이 좋은 천연 식물 지방입니다. 천연 식물. 자, 거기다가 이제 설탕도 넣어요. 설탕. 정백당과 분당을 많이 사용하고 포도당의 물엿으로 설탕의 일부를 대체해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뭐 설탕을 넣는데 포도당으로 해도 되고 물엿으로도 우리가 설탕 일부로 대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우유. 밀크 초콜릿을 만들 때는 우유를 넣으면 되겠죠. 전지분유와 탈지분유, 크림 파우더로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밀크 초콜릿 만들 때 우유를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크 초콜릿은 순수하게 다크 색인 거고 화이트 초콜릿은 하얀색의 우리가 초콜릿을 만드는 거고요. 유화제로 보면은 카카오 버터 1% 이하의 수분이 들어가 있으므로 친유성 유화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유화제이고 대두유로부터 추출한 레신 0.1에서 0.8%를 사용을 해서 우리 초콜릿을 원료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향은 이제 내가 넣고 싶은 향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버터향, 박하향, 견과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첨가해서 만들면 초콜릿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1차 가공 또는 뭐 우리가 2차 가공에 의해서 초콜릿을 만들죠. 처음에 정선이라는 걸 해서 카카오 빈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카카오 빈을. 콩처럼 생긴 큰 박이에요. 큰 박. 자, 볶기. 110도에서 160도에서 3, 40분 정도 볶아요. 이때 초콜릿의 특유의 향을 만드는 볶기 때문에 향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껍질을 제거합니다. 커피빈에 외피, 배아, 배유에 구성되어 있는데 카카오 빈을 충격을 주어 몇 조각 깬 후에 껍질과 배아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카카오 닙스만 배유만 남기게 되고요. 분쇄를 합니다. 배유의 맛에 가열하면서 롤러를 통해서 페이스트가 되는 것. 계속 이제 분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카카오 메스, 카카오 페이스트 또는 버터 초콜릿처럼 이제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혼합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카카오 메스와 카카오 버터 어떤 다른 액상 같은 것을 줘서 설탕, 분유, 레신, 향료 등을 넣고서 혼합을 하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게 나만의 어떤 초콜릿을 만드는 어떤 노하우가 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몇 퍼센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정제, 입자가 거칠고 모래알같이 까칠까칠한 느낌이 남아있으면 조직이 더욱 세밀하게 균질화시켜서 부드럽고 미세한 입자로 만드는 것. 이제 우리가 거칠거칠하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부드럽게 먹어야겠죠. 정제된 그런 초콜릿을 원한다면은요. 자, 콘칭합니다. 콘칭. 조직이 균일하게 하면서 수분과 나쁜 냄새 등을 없애는 과정. 특유의 광택과 풍미, 식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으면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사가지고 템퍼링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템퍼링. 초콜릿, 카카오 버터가 안정되고 미세한 상태로 굳을 수 있는 온도를 조절해서
공정으로 템퍼링을 만든 다음에 내가 틀에다 사용을 하든 아니면 뭐 어디에 짜든 해가지고 우리가 초콜릿을 만들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 템퍼링이 되게 중요해요. 템퍼링이 되지 않는 것은 광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템퍼링이 되지 않는 것은 그 겉에 부분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지? 템퍼링이 깨진 거야. 템퍼링이라는 건 온도를 얘기하거든요. 회사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처음에 45도에서 55도까지 녹여서 그 다음에 다시 낮춥니다. 27도씨까지 낮추고 다시 올려요. 31도씨. 어떤 거는 31도, 어떤 거는 32도, 어떤 건 30도씨로 맞추어서 템퍼링이 끝난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지면, 이 리듬이 깨지면 템퍼링이 안 되는 거는 초콜릿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틀에다가 놓는데 발렌타인이나 여러분들 뭐 어떤 기념할 때 내 애인한테 만든다고 그래서 틀에다가 열심히 똑같이 인터넷 보고서 했는데 나중에 틀에서 안 빠져. 그냥 꽝꽝 쳐. 템퍼링이 안 된 거예요. 온도가 안 맞은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해? 미세한 상태로 굳을 수 있도록 온도 조절하는 공정. 되게 중요한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형 진동. 틀 속에 넣고 진동을 주어서 기포를 완전히 제거. 초콜릿 먹으면서 진동에 의해서 탁탁 치면서 큰 기포가 없어져야 돼. 가느다란.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초콜릿이 만들어지거든요. 냉각 틀에서 어떤 냉각을 한 다음에 굳힌 이 틀을 제거할 때 템퍼링이 잘 되는 건 어떻게 빠진다고요? 톡 치면은요 쏙 빠져요. 정말로. 예쁜 모양, 광택이 납니다. 그 다음에 포장을 합니다. 포장. 그 다음에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은 더욱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원료에 대한 분류를 한번 볼까요? 카카오 메스라는 거는 뭘까요? 카카오 빈에서 외피와 배알을 제거하고 잘게 부순 것으로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카카오 빈의 특유한 쓴맛을 그대로 살아있는 거. 쓴맛 하니까 생각나네요. 초콜릿은 단맛 나나요? 쓴맛 나나요? 당연히 단맛 나겠죠? 단맛 나는 건 싸구려입니다. 초콜릿은 쓴맛이 나야지 건강에 좋아요. 사실 뭐 싸구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초콜릿은 쓴맛이 나야 내 몸에 건강에 좋은 거예요. 무조건 달다고 그래갖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달달한 건 설탕 함량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초콜릿은요 쓴맛을 내는데 카카오 함량이 높아서 쓴맛 나는 것이 내 몸에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 순수한 쓴맛의 카카오 메스에 설탕과 카카오 버터, 레시틴, 바닐라 향을 섞어서 만든 다크 초콜릿이 일반적인 우리가 다크 초콜릿으로 망을 만들죠. 밀크 초콜릿은요. 다크 초콜릿에다가 뭐를요? 우유 성분을 음내는 거잖아요. 분유를 더한 것으로 가장 부드러운 맛의 초콜릿을 만듭니다. 화이트 초콜릿은요. 카카오 고형분과 카카오 버터 중 다갈색의 카카오 고형분을 빼고 카카오 버터에 설탕, 분유, 레시틴, 바닐라 향을 넣어서 만든 백색의 초콜릿이. 근데 우리 템퍼링하거나 초콜릿 만들 때 화이트 초콜릿 되게 어려워요. 템퍼링이 잘 안 됩니다. 온도가 안 맞으면요. 정말 이 셋 중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이 화이트 초콜릿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칼라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에 유성 색소를 넣어서 색을 만든 초콜릿. 뭐 색깔은 예쁘겠지. 하지만 몸에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사용 용도에 대한 분류. 가나슈용 초콜릿. 가나슈라는 게 뭐예요? 가나슈는 일반 우리가 다크 초콜릿 말고 가나슈라는 거는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초콜릿을 초콜릿 봉목을 딱 사가지고 한 입 먹으면 겉에 거는 딱딱하잖아. 안쪽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말랑말랑하잖아요. 그게 가나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카카오 메스에 카카오 버터를 넣지 않고 설탕만 더한 것을 말하고요. 카카오 고형분이 갖는 강한 풍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유지 함량이 적어서 생크림과 같이 지방과 수분이 분리될 위험성이 있고
재료와도 잘 어울리지만 커버추어처럼 코팅용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코팅용, 커버처처럼 그냥 코팅만 하는 것은 가나쉬움 초콜릿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나쉬움 코팅으로 하는 용도로 있습니다만 요 가나쉬움 초콜릿은 그거하고 좀 별개다. 다크 초콜릿 갖다가 거기에다가 우유하고 섞어서 가나쉬움 코팅제를 다시 만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코팅용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에서 카카오 버터를 제거한 다음에 식물성 유지와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번거롭게 템퍼링 작업이 없이도 언제 어디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코팅용이에요. 초보자가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초보자는요. 코팅이 됐잖아. 그냥 녹여요. 그 다음에 뭐 코팅한다거나 뭔가를 만들면요. 그냥 템퍼링 안 해도 이게 만들어지는 되게 쉬운 코팅용 초콜릿이고요. 자, 커버처 초콜릿은 카카오 버터의 비율이 높아 일정 온도에서 유동성, 점성을 가지고 있어서 봉봉 초콜릿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커버처 초콜릿. 우리가 커버처라고 해서 초콜릿의 겉에 부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특유의 광택이 나면서 볼륨이 없는 초콜릿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볼륨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하얀 가루가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볼륨이라고 그래요. 슈가 볼륨, 팻 볼륨이라고 했고 슈가, 설탕이 배어나와서 하얀색으로 변하거나 지방, 팻 볼륨, 지방이 분리가 돼서 하얀 가루, 얼룩이 지는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초콜릿 딱 사 먹었을 때 위에 얼룩이 지면 안 돼요. 얼룩이 졌다는 것은 뭐다? 볼륨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펜 초콜릿입니다. 견과류, 수백류의 초콜릿을 분무하여 코팅해서 당위를 입힌 것. 어떤 내가 원하는 과자 같은 거나 견과류 이런 데에다가 초콜릿을 이렇게 씌워놓은 걸 말하는 거죠. 몰드 초콜릿. 내가 몰드라고 해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트 모양도 있고 축구강 모양도 있고 딸기 모양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에다가 틀에다 넣어서 굳혀서 만들어 놓은 것을 몰드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로브 초콜릿이라고 있는데 누가 카라멜, 비스켓, 마시멜로우 이런 초콜릿을 흘려서 코팅해서 냉각시킨 거. 다 맛있는 과자 종류 중에 하나죠. 비스켓, 카라멜 같은 거. 아니 마시멜로우 우리 그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마시멜로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초콜릿으로 코팅을 해서 이렇게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엔노브 초콜릿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퍼링이라는 게 있어요. 템퍼링.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아까도 템퍼링 설명 한번 했지만은 템퍼링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술자냐 기술자가 아니냐.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템퍼링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템퍼링의 정의입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카오 버터를 안정적으로 베타형으로 만들어서 초콜릿 전체가 안정된 상태로 굳을 수 있도록 하는 온도. 그 온도가 뭐냐. 아까 살짝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녹입니다. 45도에서 55도 사이. 이건 회사별로 달라요. 녹힐 온도. 그 다음에 다시 낮춥니다. 27도씨로 낮추고 다시 올려요. 31도씨 갔다가 어떤 거는 32도씨 갔다가 어떤 거는 30도씨. 그건 회사별로 다르니까 거기에 봉지에 보면은 템퍼링하는 온도가 있어요. 그걸 맞춰서 템퍼링을 하시면은 광택이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요. 틀에서도 잘 빠지는 것이 됩니다. 이 템퍼링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처럼 불룸 현상이 나타난다. 템퍼링의 효과입니다. 템퍼링을 하면 초콜릿을 구성하는 카카오 버터의 결정이 베타형이 되어 입안에서 녹는 감촉이 좋아집니다. 딱 넣었을 때 녹는 점이 되게 부드럽고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걸 딱 넣었을 때 미끈미끈하고 이게 잘 녹지도 않고 그런 거 있어. 그거는 템퍼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템퍼링 하지 않으면 광택이 적고 풍미와 용해도가 떨어지면서 팻 불륨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배어 나와서 하얀 가루처럼 묻어져 있는 거 현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템퍼링의 방법입니다.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그것은 아니고, 이제 하는 방법을 있어요. 수냉법이는 물로 하는 템퍼링 하는 방법. 물로, 차가운 물로 굳혀가지고 하는 방법. 또는 대리석법. 대리석이 어때요? 딱딱하죠. 돌이잖아요. 차가워요. 뜨겁게 45도까지 녹인 상태에서 굳힐 때 대리석 위에다가 식힌다라는 뜻입니다. 몇 도씨까지요? 27도씨까지요. 접종법. 두 가지를 같이 접종을 하는 거예요. 템퍼링 하면서요. 오버나이트법. 전날에 초콜릿을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날 우리가 만드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하냐면 대리석법이나 수냉법을 이거 많이 합니다. 수냉법 한번 볼까요? 초콜릿을 40에서 45도 정도로 용해한 다음에 여기 40에서 45도라고 하지만은 회사별로 다른 겁니다. 시험 볼 때는 40에서 45도로 외우시기 바라겠고요. 15에서 18도씨의 물에서 27에서 29도씨까지 낮춘 다음 20도씨에 낮춘 다음 이것도 회사별로 다르다. 낮춘 다음 다시 어떻게 해요? 30에서 32도까지 온도를 올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수냉법이다라고 합니다. 아까 물은 무슨 물로요? 15에서 18도씨의 물에서 낮춘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리석법이라는 것은 초콜릿을 40에서 45도까지 용해. 똑같잖아요. 이거는. 전체 2분의 1 또는 3분의 2를 어디 위에서?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부어서 조심스럽게 혼합해서 온도를 낮추는 것. 이거를 대리석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점도가 생기면 나머지 초콜릿을 넣고 용해해서 나머지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넣었잖아요. 그럼 3분의 1이 남거나 2분의 1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거하고 용해해서 같이 점도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최종적으로 30에 32도씨로 맞추는 것. 자, 접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접종법은 두 가지를 접종하겠죠. 초콜릿이 완전히 용해한 다음 온도를 36도 정도에 낮추고 그 안에 템퍼링한 초콜릿을 잘게 부수어 용해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접종해서 하는 방법. 오버나이트법은 전날 저녁에 초콜릿을 36도로 보온해서 다음날 아침에 32도씨 온도를 낮춘 다음에 전체를 균일하게 혼합해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템퍼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카카오버터의 결정화 순서. 우리가 카카오버터의 결정은 분자에 채워진 형태로 엉성한 순서로 감마형, 알파형, 베타 프라임형, 베타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정한 순서입니다. 감마, 알파, 베타 프라임, 베타 순으로 우리가 온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불름입니다. 불름이라는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말은 한다고 그랬죠. 근데 하얀 가루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팻불륨에서 지방이 배어 나오는 것 또는 슈가불륨에서 설탕이 배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팻불륨은 카카오버터가 원인이 되고요. 직사광선에 노출된 곳이나 온도가 높은 곳에서 보관하였을 때 지방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굳으면서 얼룩이 생기는 현상. 또는 템퍼링이 불량한 경우 초콜릿이 한 번에 용해하여 그대로 굳은 경우를 우리가 팻불륨이라고 해요. 광택이 반짝반짝 내 얼굴을 딱 비치면요. 초콜릿에 내 얼굴이 비춰져야 돼요. 그게 템퍼링 잘한 겁니다. 또한 슈가불륨, 설탕이 배어나와서 나오는 것.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의 경우 일어나는 현상이 슈가불륨입니다. 표면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초콜릿 중에 설탕을 용해한 후 수분이 증발하면 설탕 표면에서 재결정돼서 반점이 나타나는 것 또한 슈가불륨의 하나의 역할이다. 초콜릿은 어디에다 보관하는 게 좋아요? 17에 18도. 습도는 50% 이하 장소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실온에서 그냥 보관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냥 창고에 따는데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향료와 향신료를 한번 볼게요. 향료. 우리가 이제 뭐 빵을 만들 때 향료를 넣어요. 향신료 같은 걸 넣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넣고서 만드는 것이 좋으냐. 향료.
후각신경을 자극해서 특유의 방향을 느끼게 함으로써 식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향료를 사용하는 목적은 제품의 독특한 개성을 주기 위함으로 향, 맛, 속 조직에 잘 조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료로 우리 많이 사용하죠. 풀이라는 거, 나무이나 과실, 잎, 나무 껍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출해서 천연 향료로 사용을 하고 있죠. 깻잎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요 깻잎을 이상하게 생각한답니다. 깻잎을 먹으면은 저 사람들이 이상한 이파리 먹는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하지만 우리는 삼겹살이나 어떤 고기 종류 먹을 때 깻잎에 싸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깻잎 하나로 그냥 된장하고 이렇게 해서 먹어도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향료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이상한 향신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먹게 되면 내 입에 맞지 않는 그런 향신료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이 천연 향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뿌리, 줄기, 잎 뭐 이것도 사용해서 우리 농축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합성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천연 향료에 들어있는 향 물질을 유지에 합성시킨 것을 말합니다. 향 물질을 우리가 합성 향료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조합 향료,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를 조합해서 서로 결정을 보완해서 만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향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공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비알코올성 향료, 알코올성 향료, 유화 향료, 분말 향료라는 게 있어요. 자, 비알코올성 향료를 한번 볼까요? 지용성 향료 5일 종류인데 카라멜, 캔디, 비스켓 등에 사용을 하고요. 굽기 과정에서 향이 날아가지 않아 알코올성 향료보다 내열성이 좋은 비알코올성 향료 갖다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알코올성 향료로는 열에 대한 휘발성이 크므로 아이신, 충전물 제조, 청량음료, 빙과 등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SS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수용성, 물에 용이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싱 한다거나 상큼한 어떤 청량감을 주는 음료라든가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빙과 종류에 사용하는 것들. 자, 유화 향료. 유화제를 사용해서 향료의 물속에 분사 유화시키는 것입니다. 내열성이 있고 물에 잘 섞여 수용성 향료나 지용성 향료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는 유화 향료로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분말 향료도 있어. 분말로 만든 거죠. 진한 수지액에 유화제를 넣고 향 물질을 용해시킨 후에 분무 건조하는 것. 굽는 제품이 적당하고 취급이 용이하여서 아이스크림, 추잉껌 등에 사용을 합니다. 껌 종류에도 분말 향료가 들어가고 아이스크림에도 우리가 분말 향료를 넣어서 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뭐 아이스크림 할 때 그냥 천연 우리 향료 갖다가 넣어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양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분말 향료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만들어 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향신료를 볼까요? 향신료의 특징, 강력한 방향과 독특한 맛을 내는 식물성 향료, 풍부한 향, 맛향을 내기 위한 거죠. 실질적으로 향신료 같은 건 처음에 그냥 먹으면은 그냥 먹을 때는 별로 맛이 없어요. 너무 진하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정향, 오레가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 피자에 오레가노 향이 들어가야지 피자 맛이 나거든요. 근데 오레가노 향을 그렇게 먹잖아요. 못 먹어요, 그냥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소량 들어가게 되면 극대화를 또 시킨 그런 제품입니다. 식품에 향미를 부여하는 데 쓰이는 향신미를 가진 식물의 꽃, 과실, 가지, 잎, 뿌리 등을 말합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향신료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주재료와 어울려져 풍미 향상과 제품의 보존성을 높여주고 소화기관을 자극화해서 소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방부작용과 양리작용까지 방부도 하고요. 향신료 갖다가 풍부한 맛과 향, 당연히 소량 첨가의 향신료를
통틀어 향신료, 스파이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소량 가지고서 그 모든 제품의 향을 풍부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나만의 노하우라는 것은요, 이 향신료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TV에서 보면은 TV에서 우리 집안의 독특한 비법이에요. 안 가르쳐 줍니다. 라고 할 때는요, 대부분이 이런 향신료 같은 것이 하나 정도가 뭐가 첨가가 되는 건데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나만의 향신료를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바닐라. 어디나 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바닐라 빈을 발효시켜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 바닐라린 결정이 생겨서 바닐라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을 하고 있고, 바닐라 빈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되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자르게 되면 그 안에 씨가 있어. 씨. 좁쌀처럼 생긴 씨 같은 걸로 해서 긁어내서 우리가 바닐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자, 두 번째, 계피 가루가 있네. 계피. 녹나무과의 상록수 껍질을 벗겨 만든 향신료입니다. 케이크나 쿠키, 초콜릿, 크림 과자 등의 과자류의 빵류 속에 사용하는 점. 계피도, 계피차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소량만 넣게 되면은 그 계피차도 되게 향이 되게 좋아요. 빵 속에 계피를 살짝 넣고서 하면 그것 또한 나만의 향신료의 하나 종류. 그래서 여러 가지 빵에도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맥은 대부분 이제 도너츠 위에 이제 바를 때 설탕과 같이 도너츠 위에다가 넘맥을 이렇게 발라서 우리가 그 판매를 하게 되면은 맛있는 넘맥의 향이 나죠. 이게 구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냥 설탕만 묻히는 것보다 넘맥을 같이 묻혀서 하면은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자, 육두구와 교목의 열매로 369의 햇볕에 건조시켜서 만든 것. 한 개의 종자에서 넘맥의 종자와 메이스 껍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향나무의 열매를 말린 것으로 클로블라라고도 합니다. 단맛이 강한 크림, 소스 등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향나무 갖다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끓인다거나 소스를 만들 때, 아니면 강한 크림이라는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올스파이, 나무의 열매를 익기 전에 말린 것으로 자메이카 후추라고 합니다. 좀 매콤하겠네요. 자메이카 후추니까요. 프루츠 케이크, 카레, 파이, 비스켓 등에서 사용을 하는 올스파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다몬이라는 게 있네. 카다몬. 단연초 열매 속에 작은 씨를 말린 것입니다. 카다몬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푸딩, 케이크, 페이스트리, 우리 제빵류에는 요 용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바카. 되게 바카 향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산뜻한 맛, 시원한 맛. 바카 잎을 말린 것을 말합니다. 오레가노 뭐 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피자 만들 때 오레가노. 파스타 이럴 때 꼭 오레가노 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독특한 매운맛과 쓴맛이 특징이에요. 그냥 오레가노 먹으라면요 못 먹어요. 하지만 소스 끓일 때 오레가노 향을 같이 끓이는 거예요. 피자 소스, 파스타 소스 이렇게 할 때 토마토와 같이 해서 만들면은 그 향이 그냥 피자를 먹기 좋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강입니다. 뿌리 줄기로부터 얻은 향신료입니다. 생강. 우리는 요리할 때 생강 많이 넣잖아요. 어머니들 김장하실 때 요리할 때 생강 넣고서 생강에 뿌리 갖다가 향신료를 사용한다. 캐러웨이 씨. 씨를 통째로 갈아 만든 것으로 상큼한 향기와 부드러운 단맛과 쓴맛을 가집니다. 채소 스프, 샐러드, 치즈 등에 사용을 많이 하고요. 호밀빵 제조할 때 우리가 캐러웨이 씨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후추, 과실을 건조시켜서 향신료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상큼한 향기와 매운맛을 나타내죠. 후춧가루가 소량 들어감으로써 또한 맛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후추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견과류와 주류를 한번 볼까요? 견과류. 자, 견과류는 우리가 이제 빵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견과류가 있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아몬드, 호두,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아몬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아몬드 분말도 사용 많이 하고요. 자, 제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견과류고요. 과피를 벗기고 통째로 사용하는 블렌치 아몬드, 얇게 자른 슬라이스 아몬드, 가루로 만든 아몬드 파우더가 있다. 아몬드 페이스트와 마지펜이 중요한 원료로 사용한다. 나중에 마지펜을 만들 때는 아몬드를 페이스트로 만들어서 어떠한 그 찰흙처럼 만들어서 내가 모양을 만들어요. 강아지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해서 케이크 위에 이렇게 올리는 장식품으로 만드는 거. 그런데 이 장식품을 못 먹지 않습니다. 아몬드 갖다가 만들었으니까요. 설탕과 아몬드 1대1 비율로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를 반죽을 만든 것을 마지펜이라고 합니다. 점토와 같은 모양으로 동물 모양 같은 걸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탕과 아몬드를 0.5대 1로 만들어서 페이스트로 만든 로마지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 로마지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또한 빵 속에 같이 넣고서 하는 거. 크리스마스 때 슈톨렌이라는 거 사 드셔보시면은 그 안에 마지펜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로마지펜이에요. 0.5대 1의 비율로 설탕, 아몬드를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로 만든 것, 아몬드입니다. 자, 호두입니다. 호두. 양재 단백질과 영양가가 높은 지방분을 많이 칼로리가 높은 견과류를 호두입니다. 호두 이제 우리도 빵 속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양가가 높으니까요. 산화되기 쉬운 견과류로 보관에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보관 잘해야 돼요.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할 때는요. 혹시나 우리가 전처리라는 걸 해요. 오븐에서 구워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오븐에 굽기 전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샤브샤브 하는 것처럼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요. 살짝 데쳐서 거기에 묻어있는 먼지라든가 아니면 미세한 어떠한 벌레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 호두를 따가지고 딴 다음에 뭐 끓여가지고 깨끗하게 전처리해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 살짝 데쳐서 다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오븐에다 넣고서 전처리 굽는 거예요. 구워서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용하기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럼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서 전처리를 한 몇 시간 동안 또는 며칠 동안 전처리한 다음에 사용하면 또 더 맛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즐넛. 개암나무의 열매로서 지방의 60% 이상. 향긋한 맛과 향이 나고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그린 아몬드라고 풍미가 좋으나 가격이 비싸다. 아이스크림 풍미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크로아상과 춘향을 사용하기도 한다. 피스타치오. 호두보다 비싸죠. 예, 헤이즐넛도 비싸고요. 하지만 더 맛있어요. 사실은요. 호두나 이런 것보다 더 맛있게 하는 헤이즐넛이나 피스타치오 갖다가 우리가 빵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만들면 더 맛있다. 자, 주류입니다. 주류. 빵 하면서부터 주류를 공부합니까? 라고 하지만 빵 속에 술이 들어가요. 약간의 술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그 맛을 변화를 시켜주는 역할. 자,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사용하는지. 양조주, 과실 또는 곡류를 발효시켜 만든 술로 효모를 작용시켜 발효하는 만든 술입니다. 증류주, 스피리츠의 알코올 도수가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양조주는 대부분 청주, 맥주, 포도주, 막걸리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갖다가 우리가 전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막걸리 종을 만든다거나 포도주를 만든다거나 포도 발효종을 만든다거나 뭐 맥주 갖다가 전처리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증류주 갖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증류주는 양조주를 만들고 증류해서 주정이나 그 밖에 휘발성 방향 물질을 채취한 것입니다. 위스키, 브랜드, 진, 럼, 보드카, 소주 등이 있어요.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저런 거 뭐
보드카, 위스키 같은 거 못 산다. 소주 갖다 하세요. 소주 갖다 전철에 해도 충분합니다. 예. 혼성주, 양조주, 증류주가 식물의 꽃, 잎, 뿌리, 과일, 껍질을 담가 식물의 향미나 맛, 색깔을 나타내는 겁니다. 리큐르 같은 건 여기에 속하고요. 매실주도 혼성주의 일종입니다. 매실주. 매실주 갖다가 우리 요리할 때는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빵에도 매실 갖다가도 혼성주 갖다가도 우리가 빵에 접목을 시켜서 많이 하고 있어요. 빵을 그냥 하다 보면 그냥 하는 것보다 이런 데에다가 전처리하게 되면은 향이나 맛이나 어떤 그런 조직감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브랜디 볼까요? 포도를 원료로 해서 만든 증류. 포도 갖다가 증류해서 만든 거예요. 넓게는 과실을 주정 원료로 하여 만든 증류주의 증류라는 것은 끓여가지고 증류시켜서 수증기를 다시 받아서 만든 것. 이것을 증류주 또는 포도 갖다 만든 것이니까 브랜디라고 합니다. 꼬냑을 볼까? 꼬냑?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원료로 하는 브랜디입니다. 예. 꼬냑 지방에서 포도주 갖다가 만든 거예요. 럼이라고 하는 건 당미를 원료로 한 서인도 제도의 특산의 방향성을 강한 증류로 제과에서 많이 쓰인 거. 우리 럼은 이제 제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뭘로 만든다고요? 당밀이에요. 설탕을 만들 때 백설탕을 만들기 전에 흑설탕이 황갈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색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뭐예요? 당밀이에요. 당밀. 당밀 갖다가 또 어떻게 해요? 증류를 시켜. 증류시킨 다음에 그거 갖다가 만든 것이 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럼. 자, 이렇게 해서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있고요. 자, 리큐르, 증류주의 과실, 과즙, 약초, 향초, 배합해서 설탕 같은 감미료와 착색료를 더해서 만든 혼성주가 리큐르입니다. 어느 거 있나 볼까요? 큐라소, 트리플색, 그랑마니에, 꾸앵뚜로 같은 거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트리플색 옛날에 정말 많이 사용했던 거네요. 꾸앵뚜르나 그랑마니에 같은 경우 우리 제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리큐르는 오렌지를 사용해서 만든 리큐르고요. 오렌지 껍질로 만든 리큐르로 달면서 쓴맛이 강한 걸 큐라소라고 하고요. 트리플색, 오렌지로 만든 리큐르로 가격이 가장 싼 것. 그랑마니에는 오렌지를 원료로 한 크라시오 계열의 리큐르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명이고요. 꾸앵뚜르는 오렌지 껍질로 만든 리큐르로 꾸앵뚜르 사이에서는 만든 오렌지 술입니다. 오렌지 갖다가 만든 우리가 술들이 리큐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리 리큐르도 있어요. 체리 같다. 마라스카누, 끼르슈. 우리 이제 끼르슈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하네요. 체리의 과즙을 발효 증류시켜서 만든 브랜디입니다. 마라스카누는 마라스카종 블랙체리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풍미가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다리 리큐르. 만다리 오렌지 껍질이라는 거예요. 만다린 오렌지 껍질을 이용해서 만든 리큐르고요. 트리피컬 프루츠 리큐르는 여러 가지 과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여러 가지 과일을 막 섞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깔루아도 우리 많이 사용하거든요. 깔루아. 커피, 데킬라, 설탕으로 만든 술로 색상 갈색. 티라미슈처럼 럼, 커피 향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하는 티라미슈 같은 거 만들 때 깔루아 갖다가 시럽으로 사용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과 제빵의 주류의 주요 기능은 잡내를 제거하고 향을 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술은 빵에 유용하게 쓴다라는 거. 뭐 때문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잡내를 제거하거나 독특한 향을 주면서 풍부한 맛을 형성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